전화에 트럼프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위비와 맞바꾼 한국의 협상 카드, 해결료 재처리 논의 개시합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는 끈질기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협상장에서 나온 한국의 답은 허를 찔렀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해결료 재처리권을 주십시오. 70년 동맹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놀란 건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트럼프 맞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트럼프가 그걸 들어줬다고 70년 동맹사가 하루 아침에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결료 재처리 논의 개시합이 2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던 미국이 갑자기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를 논의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20년간 동맹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부시 정부부터 오바마 트럼프 일기를 거쳐 지금까지 한미일 삼각동맹 중국 현재 북핵 대응을 다뤄왔죠.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K 스트리트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공식 성명서였어요. 동료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맞나요?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내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터진 폭탄 선언이었죠. 사무실, 아니 순식간에 술 넘겼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한 선배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30년 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정말 그랬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나요? 한국은 이미 연간 12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8%죠. 나토가 목표로 삼는 2%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독일은 7억 달러만 냅니다. 일본은 20억 달러를 내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 하대죠. 그런데 트럼프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7월 말 그의 트윗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왜 우리가 공짜로 지켜줘야 하나? 대폭 인상해야 한다. 현재보다 몇 배는 더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도 당황했어요. 한 고위 관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다. 한국이 받아들일 리 없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거뀨어요. 여론에서 다수가 방위비 인상 반대라고 답했죠. 이미 충분히 내고 있는데 또 내라고. 그럴 땐 자주 국방이 낫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의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8월 대망의 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낸 거예요. 저는 그 협상 과정을 상상해 봤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을 겁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을 거예요. 대통령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내길 원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해결료 재처리권을 주십시오. 그 순간 협상장 분위기가 바뀌었을 겁니다. 미국이 예상한 건 알겠습니다. 더 내겠습니다. 였어요. 아니면 못 내겠습니다. 였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고 나온 겁니다. 돈 달라는 미국 대 권리 달라는 한국의 대결이었죠. 저는 트럼프의 당황한 표정이 그려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요구가 합리적이었거든요. 한국은 현재 스모멜 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력의 30%를 원전에서 뽑아내고 있죠.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 저장 공간이 2030년대 초반이면 완전히 찹니다. 고리원전, 월성원전, 울진원전, 모든 저장구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재처리 허용을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항상 거부했죠. 표면적으로는 핵 확산 방지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기비 협상과 연결시킨 겁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죠. 방위비를 더 넣으라고 좋다. 그럼 우리도 에너지 주권을 달라. 뉴스가 터진 후 워싱턴 전체가 들썩였어요. 국무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의회까지 모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였던 거죠. 저는 이 순간을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돈만 내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미국도 그걸 받아들인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합의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니 더 놀라웠거든요. 첫째, 동맹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보호해주고 동맹국이 돈을 내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 합의로 상호 이익 교환의 관계로 변할 수 있죠. 둘째, 다른 동맹국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독일은 뭘 요구할까요? 일본은, 대만은 각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 독립이 현실화됩니다. 해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에너지 완전 자립이 가능해져요. 더 나아가 원전 기술에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고요. 넷째, 70년간 이어온 종속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방위비 협상장이 원자력 주권 선언의 무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협상 주체였습니다. 2025년 8월,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독립국가로 거듭난 날이었으니까요.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저는 밤새 자료를 뒤지며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합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거부해 오던 걸 왜 갑자기 받아들인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미 1888년에 미국과의 핵협정을 개정해서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는 겁니다. 1888년이요? 그게 벌써 37년 전 일이었어요. 저는 당시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아니었죠? 일본은 그때 이미 폭발적 사전 동의를 받았어요. 미국의 개별 승인 없이도 해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제한투성이었어요. 연구용 소량 재처리만 허용됐을 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대일본 정책 문서들을 찾아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봤습니다. 소련에 맞서는 최전선 동맹국이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봤을까요? 불안정한 신생 민주주의였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2019년 해제된 미 국무부 기밀 메모를 보니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기술 독립은 곧 정치적 독립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결국 한국을 억제한 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면 정치적으로도 독립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지금의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원전 기술에서 일본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가 그 증거였습니다. 당시 경쟁은 치열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아레바, 일본의 미쓰비시가 모두 뛰어들었죠. 그런데 UAE가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UAE 관계자의 말을 기억해요. 한국의 기술이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예전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게 완성됐거든요. 현재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에 놀란 건 중동 전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사우디는 한국과 원전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어요. 이집트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체코는 아예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의 이런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재처리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상했어요. 일본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한 한국을 왜 계속 제한하는 건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원전 기술력 순위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은 7위죠. 원전 수출 경쟁력으로는 한국이 3위, 일본이 5위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차세대 원전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어요.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런 한국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됐나요? 저는 워싱턴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졌는데도 재처리를 막아야 하나 한 선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정치 문제지. 정말 그랬어요. 미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독립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우디와 UAE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는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체코 원전 입차에서도 한국이 1순위로 선정됐어요.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말이죠. 체코 산업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검증됐고 비용 효율성도 최고다. 폴란드도 한국 원전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만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만 유독 제한하는 걸까요? 2020년 미 에너지부 내부 보고서를 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 그런데도 재처리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국무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완전히 독립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통제였어요. 미국은 한국을 계속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20%를 수주하고 있어요. 미국이 15%, 프랑스가 18%인 걸 생각하면 놀라운 성과죠. 특히 한국의 APR 첨사바 폐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한국을 여전히 위험하다며 제한하는 게 말이 됐나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은 1988년 제철이 권한을 얻은 후 무엇을 했을까요? 로카추 무라에 제철이 시설을 지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제철이 권한도 없으면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기존 제철이보다 훨씬 안전한 기술이죠. 기술력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유롭게 재처리할 수 있고 한국은 제압받고 있다며. 저는 이 불평등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 미국의 이중자 때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는 해왕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재처리를 막으면서 인도에게는 해체력을 제공했어요.
인도는 NPT-B가 입국이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도와는 해체력을 하면서 NPT 모범 가입국인 한국은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됐나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한국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40년간 모든 규칙을 지켜왔어요. NPT도 성실히 이제했고 IAEA의 사찰도 받아들였죠. 핵무기 개발 의혹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런 한국을 일본보다 못하게 대우한다는 게 공정했나요? 게다가 기술력으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전히 정치적 편견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1970년대에 가난한 나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025년에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시위의 경제대국이고 원전 기술 강국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시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나온 거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선 거죠. 일본에게 허용한 걸 왜 우리에게는 안 되나? 우리 기술력이 더 뛰어났는데 이런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었어요. 이제 미국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핵탄두는 없어도 SLBM을 쏠 수 있는 나라는 단 미국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합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그토록 거부하던 것을 갑자기 받아들인 걸까요? 단순히 방위비 협상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협정을 거리던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한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산 안창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당시 저는 펜타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SLBM을 썼다고 동료가 확인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목표물까지 명중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아서요. SLBM이 뭔지 아시나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육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다릅니다. 바다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SLBM은 완벽한 2차 타격 능력이라고 불리죠.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단 7개 나라뿐입니다. 한국이 비핵 보유국 최초로 SLBM 클럽에 가입한 거예요. 저는 당시 CIA 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SLBM 개발 성공은 동북아 군사균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게임이 바뀐 거죠. 북한이 아무리 행복무기를 만들어도 한국의 SLBM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다 어디서는 나타나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현모였습니다. 2025년 한국이 공개한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탄도 무게만 8톤에서 9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아시나요? 강화 콘크리트를 20mm까지 뚫어버릴 수 있어요.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벙커도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5톤 정도인 걸 생각하면 현모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핵이 없는 핵이라고 했습니다. 핵탄도는 없지만 행복에 맞먹는 파기력을 가진 무기라는 뜻이에요. 저는 현모호 시험 발사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마치 작은 핵 폭발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외국 군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모호 한 발은 전술에게 맞먹는 공포다. 정말 그랬어요.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 수준의 억제력을 갖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런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나시스템, LIG넥스1 같은 방산업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2023년 폴란드 방산 수출 현장을 직접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K2 전차 K9, 자주, 4FA 아웃식 고위 경전투기, 한국 무기들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 그 신뢰의 바탕엔 검증된 기술력이 있었어요. 한국군이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무기들이었으니까요. 특히 현모 시리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거였어요. 실전 요구사항이 반영된 진짜 무기였던 거죠. 저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말하더군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 앞에서 한국은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현모였고 SLBM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행복으로 억제력을 확보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행복이 대신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 결과 행복 무기 없이도 행복 무기 수준의 억제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지 아시나요?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최강의 억제력을 확보한 거거든요. 한국은 비핵 보유국 중 유일하게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도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2022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은 이미 전술력 수준에 도달했다. 즉, 한국이 행복이 없이도 핵보유국과 맞먹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인정이었어요. 그런 한국을 여전히 약한 동맹국 취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이미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가 된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행복이를 포기하는 대신 더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현무 5배 SLBM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켰어요. 동시에 중국의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스마트 파워였습니다. 힘으로는 강대국에 맞서면서도 국제법은 완벽하게 준수하는 전략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한국을 압박할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한국은 규칙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료 재처리 합의가 나온 거였어요.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한국의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에 맞먹는 억제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똑똑한 나라였어요. 핵무기라는 금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최강의 억제력을 확보한 거였거든요. 그들은 핵을 가지지 않았지만 핵을 능가하는 억제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에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현무 5한발은 전술에게 맞먹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한국의 적들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를 지킬 힘도 가진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놀라고 있을 때 저는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요구한 진짜 이유 말이에요. 그건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미 원자력 정책 세미나 참석차였죠. 그때 한국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실제 원전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승낙했어요. 자료로만 봤던 한국 원전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이 고리 원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원전은 한국 원자력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상업력 원전이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6기의 원자로가 옹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수력 원자력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고리원전은 연간 4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부산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규모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를 봤을 때였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수백 개의 저장 용기가 빼고 키들어차 있었습니다. 현재 저장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물었을 때 관계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85%입니다. 2021년이면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에요. 실제로 저장고 앞에 섰을 때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짙게 흘렀습니다. 이건 숫자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월성 원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주에 있는 이 원전의 저장고는 더 심각했습니다. 4기의 중수로가 40년 넘게 가동되면서 쌓인 사용 후 해결료가 엄청났거든요. 여기는 저장률이 95%입니다. 월성 원전 관계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미 거의 다 창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시 조치로 저장 밀도를 높여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울진 원전도 다르지 않았어요. 동해안에 있는 이 거대한 원전 단지의 저장고도 80%를 넘어섰습니다. 6기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현재 28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 전력의 30%를 원전에서 뽑아내고 있죠.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재처리도 금지되어 있고 연구 저장 시설도 없었거든요. 결국 각 원전의 임시 저장고에 계속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 저장고들이 이제 한계에 다 다른 거예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료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원전 저장고의 평균 저장률이 78%였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30년대 초반에는 모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전을 멈춰야 해요?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의 한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건 핵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은 핵무기나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순전히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용 후 해결료를 그냥 쌓아두는 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당장 몇 년 후면 닥칠 현실적인 위기였어요. 한국의 사용 후 해결료 누적량을 보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약 2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매년 750톤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올림픽 수영장 2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임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방사능을 완전히 잃기까지 수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임시 저장고로는 한계가 있죠. 저는 저장고 내부를 둘러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거대한 수조 안에 사용 후 해결료 봉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계속 물을 순환시키고 있었어요. 만약 이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을 때 기술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후쿠시마 사고도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니 더 무서웠어요.
지진으로 전력이 끊어지면서 냉각 시스템이 마비됐고 그 결과 대참사가 벌어졌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언제든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지진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 포항 지진은 5.3 규모였는데 완전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국 연구진들이 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부피를 줄이고 독성도 낮추는 방법을 말이에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재처리를 하면 사용 후 해결료의 부피를 7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방사능도 300년이면 자연 상태로 돌아갑니다. 현재처럼 그냥 저장하면 수만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재처리하면 300년으로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재처리 과정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도 추출할 수 있고요. 그럼 해결료 수입도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에너지 자립도 높아지고 환경에도 훨씬 좋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재처리를 요구하는 건 행복이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진들의 눈에서 진정성을 봤거든요. 이들은 정말로 안전과 환경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시했던 거죠. 그냥 참고 살아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2030년대가 되면 정말로 원전을 멈춰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제조업이 흔들릴 테고 그럼 일자리도 사라지겠죠. 이건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인 거였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정말 당연한 요구였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미국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았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당연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간절하게 재처리를 요구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의 절박한 현실을 목격한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본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절박함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2023년 말 한국이 해결료 재처리 논의를 공식 제기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한 고위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재처리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저장고 포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재처리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은 한국의 현실적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한국을 통제하는 것만 중요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한 선배 동료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통제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고 있어. 핵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핵이라고 했지만 정작 한국이 요구한 건 평화적 재처리였어요. 핵무기화는 전혀 관련 없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움직임이었어요. 2024년 초 일본은 내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에서 들은 얘기예요. 일본 외무성이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허용은 한반도 불균형을 초래한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재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만 맡겠다는 거였거든요. 일본의 한 전직 외무 관료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제철이 능력을 갖게 되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무슨 균형이요? 일본만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균형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더 황당한 건 그들의 속내였어요. 일본은 한국이 원전 시장에서 자신들을 앞서는 것을 견딜 수 없어였던 거예요. 2009년 우에이 원전 수주에서 한국에게 참패한 이후 일본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 미쓰비시는 확실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한국의 완승이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수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어요. 그 후로 일본은 한국의 원전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 체코, 폴란드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자 일본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2025년 일본 원자력 산업 협회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 독립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에너지 안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걱정하는 거였죠. 한국이 재처리까지 가능해지면 원전 분야에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은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이었어요.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에 일본계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한국의 재처리를 반대하는 보고서들이 연달아 나왔거든요. 중국의 움직임도 노골적이었습니다. 2024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제회의에서 중국 관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원전 확대와 방산 수출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견제했어요. 하나는 원전 기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한국의 중동 진출이었어요.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했거든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중동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이 원전과 방산으로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봤던 거예요. 2024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독립주의는 중국의 평화 발전에 장애가 된다. 평화 발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방해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핵은 안 된다. 원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동맹의 속내였습니다.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내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국방부와 국무부 사이에 한국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었어요.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쪽이었지만 국무부는 여전히 통제 논리를 고집했거든요. 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너무 독립적이 되고 있다.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위험하다. 무슨 위험이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되고 그럼 미국의 영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한국의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과 방산 기술이 결합되면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된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결국 통제 가능성이 핵심이었던 거죠.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면 정치적으로도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을 기술적으로 종속시켜 드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이런 현재가 오히려 한국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동맹국끼리 이런 식으로 하나?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럴 땐 우리끼리 하자. 이런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한국의 한 여론조사를 보니 서머 20대와 30대의 70% 이상이 자주 기술 개발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미국이 막으면 막을수록 한국의 독립 의지만 강해지는 역설적 상황이었던 거죠. 동맹에 가면 뒤에서 패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을 계속 통제 가능한 상태로 묶어두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통제를 벗어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UAE 원전, 사우디 협력, 폴란드, 방산, 수출.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까운 나라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5년 8월 합의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막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거든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도 그렇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제적 위상도 그렇고, 모든 게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동맹의 민낯이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이 아니라 통제와 종속의 관계였다는 게 명확해진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건 단순히 제철이 권한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권리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압박은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면 할수록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2024년 봄 트럼프의 반기비 인상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반기비 추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8%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질문의 답이었어요.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자주 국방 강화라는 답이 72%였습니다. 즉, 한국 국민들은 단순히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거였어요. 더 내라고.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자주 국방을 지지한다고 답했거든요. 한 20대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계속 돈만 내고 눈치를 봐야 하나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시대가 바뀐 거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지켜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쪽으로 바뀐 거죠. 이런 여론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40억 달러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나요? 독일의 방산 수출액이 100회 10억 달러, 프랑스가 120억 달러였어요. 즉, 한국이 유럽 전통 강국들을 모두 추월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어요. 2020년 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런 성과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기술력의 결과였어요. 저는 2024년 여름 폴란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바로샤바 근교의 한군 사기지에 한국제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80대, KNA 자주, 포 220문, FA50, 경전 2G 48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총 계약 규모만 120억 달러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설명했어요.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능이 최고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독일 러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우수한 면이 많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K2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속을 건너갈 수 있는 전차예요. 3매 깊이의 강도 건널 수 있거든요. 폴란드는 K2와 FA55모로 이미 증명했습니다. FA50도 마찬가지였어요. 폴란드 공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FA50은 훈련기와 경전 투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폴란드 군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조종사가 말하더군요.
한국 전투기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조종하기도 편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사우디는 한국과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어요. 특히 K9 자주보와 천공 방공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였죠.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중동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검증된 기술력이기도 하고 유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아크 부대에 한국제 무기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성공 뒤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었어요.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된 무기들이었거든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만든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 방산업체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능에 타협이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무기들은 모두 실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국제평가였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였어요. 일본은 7위, 독일은 15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위인지 아시나요? 경제 규모로는 10위권인 한국이 군사력으로는 5위를 기록한 거거든요. 특히 방산기술력 부문에서는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3위, 전차 기술은 4위, 항공기 기술은 6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어요. 한국은 GDP 5.58%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나토의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나토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핵없는 억제력이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공식 인정한 거였어요. 특히 핵없는 억제력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행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췄다는 인정이었거든요. 실제로 폴란드 같은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퉈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80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준비된 실체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미국 싱크탱크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독자적 방위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한국 국민들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 성과가 알려지면서 자신감이 높아졌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굳이 눈치 볼 필요 없겠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을 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내라고. 우리도 우리 길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 바탕이 된 거였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국방의 입증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준 거였거든요. 이제 한국은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기비 협상에서도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어요. 돈을 더 넣어내고 그럼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준비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25년 9월 한국은 파리에서 세계를 설득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5ECDNEA에서 온 공식 통보문을 받고 이번 다시 읽어봤어요.
2025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는 신원자력 로드맵 2025 회의를 한국과 공동 주최합니다. 2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이 5ECDN와 업계를 나란히 하며 국제회의를 주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거야. 한국이 공동 주최자라고. 맞아. 나도 놀랐어. NEA에서 공식 발표했더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은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나라들의 발표를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의제를 만들고 토론을 이끄는 자리에 선 거였죠. 저는 회의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설명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제들이 SMR AI 기반 원자력 기술, 연료 재활용입니다. 모두 한국의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연은 아니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NIA에서 공동 주최를 제안한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결과였던 거죠. 특히 SMR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SMR 기술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궁금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형 원자로예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자동차 생산하듯 원전을 만든다는 발상이었거든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나요? 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이 높아요. AI 기반 원자력 기술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국내 원전에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인간의 실수로 인한 위험도 줄어들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연료 재활용이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합의한 해결료 재처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요? 한국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기존 재처리 방식보다 훨씬 안전한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저는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이 회의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정한 의제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위치에 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주도권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관계자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실력을 보고 나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됐거든요.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우디와의 협력, 체코 원전 수주.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를 앞두고 워싱턴의 분위기도 살펴봤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또 다른 동료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부럽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프랑스의 한 원자력 전문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도 한국의 성장에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이제 우리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세계가 듣지 않던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배경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올랐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기술력이었어요. 한국은 꾸준히 원자력 기술에 투자해 왔거든요. 둘째, 실전 경험이었어요.
UAE 원전 같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실력을 쌓았죠. 셋째, 혁신적 사고였어요. SMR이나 AI 기술처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의지였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 말이에요. 그 의지가 해결료 재처리 합의로 이어졌고,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9월 8일 회의가 정말 기대됐어요. 한국이 세계 앞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제시할 미래 원자력 로드맵이 궁금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 같았거든요. 한 관계자가 귀띔해준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원자력 협력 네트워크를 제안할 예정이에요. 이게 실현되면 한국이 세계 원자력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였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참가국이 아니라 주최국이 된 첫 번째 국제회의였거든요.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한국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체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만이 이래 국제 의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국 같은 새로운 강국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파리에서 열릴 원자력 회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과 외교 양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9월 18일 파리에서 한국이 세계에 무엇을 말할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8월 해결료 재처리 합의에서 시작된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지난 몇 주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140억 달러 달성 보고서,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5위 평가서, 5CDNA 공동주최국문.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은 이제 대등하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20년간 제가 알던 한미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예전 동맹은 단순했어요. 미국이 보호해주고 한국이 돈을 내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동료와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지?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의 상징으로 한국의 중동 진출을 떠올렸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원전과 방산 기술로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맺는 관계는 미국과도 독립적이었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이 직접 나서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책임지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의 한국 위상도 생각해 봤어요. 폴란드, 체코에서 한국이 보여준 존재감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앞다퉈 도입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미국과 상관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아시아에서의 한국 역할이었어요.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억제력을 구축한 거였어요. SLBM과 현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동맹이라는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 함께 걷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예전 동맹은 일방적 의존 관계였어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진짜 동맹은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협력하는 관계여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분석해 봤어요. 첫째,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원전 기술, 방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둘째, 경제력이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셋째, 국민의지였습니다. 자주 국방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정부 정책의 동력이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핵무기라는 금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최강의 억제력을 확보한 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성을 추구한 건 이 모든 게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됐어요.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UAE 원전, 폴란드 방산 수출, 사우디 협력, 체코 원전 수주.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해냈으니까요. 저는 워싱턴 동료들의 변화된 인식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 봤다면 이제는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되었을 텐데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미국도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핵연료 재처리 합의가 그 증거였죠. 그 순간 저는 동맹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하는 나라와 보호받는 나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함께 책임지는 나라들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모습, 유럽에서 보여준 모습, 아시아에서 보여준 모습 모두 책임지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 뒤에 숨어서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며 국제 질서에 귀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경제에서 전략으로 확장된 거라고 말이에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이 이룬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비슷한 기적을 이루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군사 강국이 되고 방산 수출 대국이 되고 원전 기술 강국이 된 것.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전략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나라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거든요. 그때는 한국을 도와줘야 할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 기술 혁신, 국제 협력 방식, 모든 게 미국에게도 참고가 될 만했거든요. 특히 한국이 행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한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국제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킨 것. 이건 다른 나라들도 본받을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까? 분명한 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대등하게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독립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났다.
이제 동맹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파트너십이라고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존경해야 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70년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당입이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세계와 당당하게 협력하는 독립적인 파트너가 된 거였죠. 트럼프가 그걸 들어줬다고. 이 한마디로 시작된 충격이 결국 동맹의 새로운 정의로 이어졌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닌 협상 주체,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책임지는 나라, 한강의 기적이 경제에서 전략으로 확장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존경해야 할 나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대등한 동맹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